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고 이번 발표를 맡은 KB 국민은행 WM 투자자문부의 곽재혁 수석 전문위원입니다. 저는 이번 발표에서는 고령자분들의 상담 사례를 통해서 그분들의 좀 다양한 재무적 이슈들을 먼저 한번 확인해 보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이슈들이 실제 고령자분들과 관련된 금융정책, 그리고 또 이제 금융기관들처럼 그 관련된 금융 비즈니스라는 측면에서 좀 어떤 점들을 시사하는지, 물론 앞서서 뭐 우리 저 배영식 센터장님이나 또 우리 홍 연구원님께서 뭐 주택연금 또 그 신탁들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좀 더 포괄적인 차원에서 과연 비즈니스 측면에서는 우리는 어떤 점들을 봐야 될까, 이런 시사점들을 한번 간략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먼저 제가 이제 일선에서 주로 상담역으로 있으면서 은퇴설계라는 큰 틀에서 고객들을 만납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 그분들한테서 이제 어떤 내용들을 주로 듣게 되는지 그 재무 상담에 대한 유형들을 먼저 정리 한번 해봤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우리 고령자와 또 금융기관의 어떤 비즈니스 현황들, 정부의 어떤 사적연금 정책 현황들 한번 리뷰해 본 다음에 제 나름대로 한번 그 시사점이 될 만한 내용들을 정리를 했습니다. 먼저 시작에 앞서서 제 발표에서 좀 범주로 설정한 시니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우리 그 오용환 사무총장님께서 뭐 발표하실 때 이제 시니어들의 범위가 너무나도 다양하다, 이제 좀 개별화되어 있고 다양하기 때문에 특정화 획일화시켜서 정의할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그런 것 같습니다. 사전에 시니어다 그러면은 일단 좀 나이가 많이 들고, 그리고 좀 신체 기능이 좀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 소외된 계층들, 좀 이런 획일화된 이미지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앞서서 보셨던 것처럼 실제 시니어들이 꼭 그런 것만도 아니고요. 뭐 분명히 또 특히 건강과 재산에서는 또 과거보다 많이 개선이 있다 보니까 경제 활동이든 신체 활동이든 활발하게 하시는 분들이 갈수록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비즈니스 측면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좀 평범한 60에서 한 80%의 시니어 분들이 더욱더 중요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사실 그 보시다시피 이제 하위 10%, 20%, 그러니까 재산이든 건강 상태든 하위 10%나 20%에 해당하는 분들은 이제 사회보장 제도가 점점 강화되면서 여기에 대한 혜택을 또 받고 계시고요. 또 상위 10%, 20%에 해당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미 기존의 비즈니스, 아까 앞에서 신탁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도 주셨지만은 그 이외에 뭐 또 각종 그 WM VIP 비즈니스를 통해서 여러 가지 그 혜택들을 받고 계신데, 실제로 가운데 계신 저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사회보장 제도 측면에서도 또 비즈니스 제도, 비즈니스 쪽 측면에서도 약간 좀 그 오히려 저분들이 좀 어중간한, 좀 상대적으로 소외된 측면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비즈니스 측면에서 저분들에 대한 그 지원 기능을 더 강화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들도 높아지고 있고, 또 그 시니어 비즈니스의 가장 주된 타겟이 저 가운데 있는 그 일반 시니어들이라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또 실제 그런 식으로 지금 비즈니스가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 이 부분들이 좀 재무적으로 이분들께서 재무적으로 궁금해하고 좀 해결하고자 하는 이슈들의 커버리지가 더욱더 복잡화 다양화되고 있고, 실제로 제가 이후에 보여드릴 그 유형별 사례들을 보면은 정말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저 획일화된 문제가 아니고 상당히 다양한 쪽에서 일어날 수 있구나라는 부분들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최근 그 고령자분들의 주요 재무 상담 사례 유형들을 한번 4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제가 주로 재무 상담을 하다가 이제 고령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들을 이렇게 정리해봤는데, 이제 좀 전제로 말씀드릴 부분들은 아무래도 은행에서 이제 그 본점 직원들 또 그 전문 상담원들한테 상담 요청하신 분들이 그래도 은행에 좀 수익 기여도가 있는 분들이다 많습니다. 그래서 뭐 정책적으로 완전히 그 사회보장제도 대상이 되시는 분들, 좀 금융 소외계층이라고 하는 분들, 요분들에 좀 특화된 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느 정도는 좀 구매력을 갖춘 시니어들이 좀 포커스가 될 수 있지만은 결국 이분들이 어떤 부분에서 재무적 니즈를 많이 가지고 있는지 이분들을 뒤에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실제 시니어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재무적인 이슈들,
재무적인 궁금증과 그 니즈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요 장표에서는 아무래도 그 시니어 분들의 재산 단계를 뭐 상중하, 뭐 이렇게 스톡 단계를 상중하로 나눴을 때 약간 이제 중간보다는 좀 아래쪽, 그다음 뭐 중간 정도, 요 정도에 해당될 거라고 봅니다. 이제 첫 번째로는 주로 공적연금 수령액에 좀 의존도가 높으신 분들이 공적연금 수령액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중간에 좀 뭐 깎일 수도 있다던데, 또 실제로 선배들 보니까 깎였다던데, 이제 이런 데 대한 불안감들을 많이 얘기하시고 또 그런 불만감들을 많이 토로하세요. 이제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주로 많이 홍보하는 부분들이 그 공적연금이 좀 부족하셔서 문제되시는 분들, 이제 추납, 임의가입, 그다음 임의계속가입, 이런 것들을 많이 유도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실제로 그 말들을 듣고 내가 없는 목돈을 마련해서 가입을 했는데 막상 그 이거와 동일하게 동일선상에서 받는다고 생각했던 기초연금 제도에서 이제 불이익을 받는다. 보통 뭐 45만 원, 월 45만 원 이상 그 국민연금을 받게 되면은 이제 이 부분들이 그 공적연금, 기초노령연금을 이제 감액하는 요인으로 많이 작용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막상 보니까 뭐 앞에서는 결국 남는다 그래서 결국 뒤에서 빠지는 거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불만들을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국민연금 제도, 기초연금 제도가 다 사회보장제도의 측면이고 또 이 부분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상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그 두 가지 내용들에 대한 설명들이 조금 뭐 미흡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그 공적 이제 공공기관 측면에서 좀 사전에 좀 그 정확하고 꼼꼼하게 노티스가 되지 않았던 관계로 이제 이 분들께서 막상 현실에 닥치고 나서 내가 뭐 뜻하지 않게 기초연금이 한 8만 원, 뭐 9만 원 정도 깎였다면 보통 30만 원이 기본이고 부부 연생으로 받으시면 이제 20만 원씩 받으시는데 8만 원 깎였다니까 이제 많이 깎인 편인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 관련돼서 엄청나게 불만을 가지시고 또 요즘 유튜브가 잘 돼 있다 보니까 자꾸 확대 재생산되는 과정입니다. 저런 거 들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분명히 그 임의가입제도에서 국민연금법에서 말하는 그 임의가입제도 중에서 최소한의 소득 인정액에 해당하는 월 9만 원을 넣고 우리가 받는 연금 수령액은 정말 파워풀하거든요. 계산을 해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식의 홍보 부족에 의해 그 알림 부족에 의해서 일어났던 이분들의 불만들이 계속 유튜브에서 확대 재생산되면서 그런 거 들면 안 돼.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공적연금으로 잘 커버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이런 활동들에 의해서 막히는 거죠. 막상 얘기를 저도 이렇게 상담하다가 드리다 보면은 그거 내가 유튜브에서 보니까 또 내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거 가입하면 안 된다던데, 오히려 그거 다 까진다던데, 뭐 이제 이런 식의 반응들을 보이시는 것들. 예.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좀 특징적인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케이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다른 소득이나 수입으로 인해서 또 공적연금 수령액이 깎인다는 이런 불만도 좀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 케이스 1과 맞물려 가지고 그 말씀드렸던 공적연금에 대한 불신들이 좀 확대 재생산되는 또 하나의 꼭지인 것 같아요. 이제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수급 대상자의 경우에는 그 재직자 노령연금에 대한 감액 제도가 있습니다. 감액 제도가 있고 특히 국민연금은 뭐 완전 노령연금을 받는 시점에서 그냥 5년까지만 이게 감액이 되는데 또 감액폭도 생각보다 적고요. 공무원연금 같은 경우는 정말 이 감액폭이 어마무시하다 보니까 뭐 내가 이제 노후에 그냥 조금의 더 플러스 알파 연금 수급을 위해서 뭐 오피스텔 하나 들고 뭐 오피스텔 한 두세 개 가지고 그냥 뭐 사업자 등록을 했다. 이런 것들이 나중에 사업소득으로 등재가 돼서 뭐 근로소득 말할 것도 없고요. 이런 것들이 나중에 그 사업소득으로 합산이 돼서 결국은 내가 정상적으로 받아야 될 그 노령연금들을 다 감액시키고 있다. 이제 이런 부분들에 상당히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세요. 뭐 그러다 보니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 부분들과 관련돼서 그 고객님들께 조금이라도 이 부분들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뭐 국민연금은 아니 좀 예상이지만은 이제 공무원연금 같은 경우는 배우자 증여공제 6억 원을 활용해서 좀 그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그 허들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동산 같은 것들은 좀 그 명의분산을 하시는 것들도 저희가 이렇게 좀 그 권유를 드리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제도들에 대한 명확한 이해들이 잘 안 되는 상황에서 막상
일이 닥치고 나니까 내가 정상적으로 받아야 될 공적연금을 이런 곳에서 깎이고 있어. 이제 이런 식의 어떤 불만들이 계속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 말씀들 드리고요. 또 세 번째로는 그 사적연금들 그동안 그 뭐 세액공제라든지 소득공제를 통해서 많이 이렇게 혜택을 통해서 많이 이렇게 그 쟁겨놓은 사적연금 적립금들이 이제 은퇴가 실제 시작되면서부터 어떻게 인출해야 되지? 이 최적 인출 방식에 대한 고민들도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뭐 앞서서 우리 이철 연구님께서 뭐 정책적으로 여러 가지 그 사적연금의 활성화를 위해서 뭐 세액공제 제도를 이렇게 그 많이 또 강화하는 부분도 중간중간에 지금 진행했다고 말씀 주셨는데, 대체로 세액공제를 통한 적립은 그동안 뭐 나름대로 잘 되어온 반면에 중간에 이걸 적정한 투자 수익으로 운용하는 부분하고, 두 번째로는 그 운용된 적립금을 이제 인출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들은 각자 그 인출하신 시기라든지 금액이라든지 또 인출하신 또 적립된 금액 중에서 뭐 퇴직금 포션이 많으냐, 원금 포션이 많냐, 수익금 포션이 많냐, 소득공제받은 자율적립금 포션이 많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현상에 의해 가지고 최적의 인출 플랜은 사실 다 제각각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니즈를 해소해드리기 위해서 저희 같은 사람들이 실제 금융기관에 배치돼서 여러 가지 컨설팅 활동을 하고 있지만, 결국 그 컨설팅 활동은 아무래도 뭐 은행도 또는 증권사도 결국 비즈니스라는 기관들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그 자금 여력이 있으신 분들, 또 은행의 수익 기여도가 있으신 분들로 좀 제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좀 시사할 수 있는,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또 하나 좀 시사해 볼 수 있는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최근 가장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죠. 건강보험료하고 저런 그 부동산 보유세에 대한 부담에 대한 부분들인 것 같아요. 일단 물론 재산을 가진 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재산 있고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는 건 당연한 게 뭐 일반적인 그 당연히 그 로직이겠지만은, 문제는 이분들이 은퇴를 하신 상황에서 정기적인 수입이 없다 보니, 정기적인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또 그 내 수명이 길어질 수 있다는 그 불안감들, 이런 것들이 맞물려 가지고 은퇴 직후에 저렇게 갑자기 늘어난 그 비용 부담들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해 하십니다. 뭐 첫 번째로는 이제 그 첫 번째 케이스로는 가입된 보험 상품들에 대한 그 유용성 점검이 리모델링 이슈 증대라고 제가 꼭지를 붙여놨는데, 이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한국전력 쪽에서 이제 근무를 하시고 거기서 나름대로 이제 그 뭐 지역센터장까지 하신 분인데, 이제 바로 딱 1년도 안 남긴 겁니다. 그 은퇴를 1년도 안 남기고 저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그 보험 증서를 한 20개가 거의 한 10몇 개 정도 되는 걸 쫙 저한테 뿌리셨어요. 뿌려서 쫙 보여주시면서, 사실 내 주변에 그 보험 설계사 친구들이 좀 많다 보니 뭐 형님 하나만 좀 가입해 주세요, 가입해 주세요 한 것들을 가지고 그냥 처음에 소득이 있을 때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언젠간 도움이 되겠지 하고 가입을 했죠. 근데 가입을 했는데 막상 그것들이 이제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월 나가는 지출액이 한 100 몇십만 원 정도가 되는 겁니다. 뭐 140, 50 정도 되는 이 월 보험료도 이제 은퇴라고 하는 부담인데, 처음에는 그냥 그 지인분들이 야 도움 될 거야 이래가지고 가입을 했는데, 막상 뭐 지나고 나니까 별로 그동안 살면서 도움 된 것 같지도 않고, 또 지금 이제 내가 수입이 끊기면 이걸 어떻게 내가 정리를 해야 되지? 그 돈을 계속 물 수는 없을 텐데, 이제 이런 데 대한 어떤 부담들이 있으신 거죠. 그래서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세금적인 측면에서 또 연금 수령액을 어떻게 최적의 플랜으로 짤 것인가는 부분과는 또 다른 이슈로, 이 복잡한 보장 기능이 상당히 복잡한 이 보험 상품들을 그동안 무작위로 막 가입을 했는데, 이것들을 과연 어떻게 내가 잘 적절히 그 정리를 해서 비용 부담도 줄이고 노후에 이제 가장 또 적합한 받을 수 있는 보장만 딱딱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이게 또 새로운 고민이 된 거죠. 여기에 대한 고민도 사실 보면은 엄청나게 복잡하고 이제 어려운데, 사실 이런 부분들을 정말 그 단순히 상품을 판매하는 입장이 아니고 내 입장에서 동일하게 고민해 주는 사람이 없다. 그리고 막상 그 보험사 같은 경우는 또 특히 설계사분들이 워낙 회전율이 빠르다 보니까, 나한테 그 가입할 때는 얘기를 해줬던 분이 지금은 안 계시고 또 콜센터에 한번 전화해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라 그러면은 엄청나게 이제 힘든 거죠. 가뜩이나 시니어분들 그 뭐 예를 들어서 그 전화기 가지고 이렇게 계속 그 ARS 센터 그 전화 누르면서 응대하기도 힘든데,
한번 전화 통화하기도 너무 힘드니까 이제 막 지쳐서 포기하시고 이런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건강보험료는 지금 뭐 가장 큰 핫 이슈인 것 같고요. 뭐 은퇴 후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결국 지역가입자 편입이 되다 보면은 지금 뭐 내년부터는 또 이제 그 제도가 더 강화되겠지만은 올해까지만 해도 이제 뭐 금융소득, 연금소득, 뭐 사업소득, 기타소득 다 합쳐가지고 3,400만 원, 연 3,400만 원이 넘어가거나 아니면은 지방세 과세 표준액 기준으로 해서 5억 4천만 원이 넘어가는 정도의 재산을 갖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면은 사실상 건강보험료 이제 지역가입자로 무조건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뭐 한번 그 시뮬레이션 돌린 자료들을 볼 때 지금 그 뭐 서울에 한 10억짜리 재산 가지고 있고 뭐 잔고로 뭐 예를 들어서 뭐 금융재산 뭐 한 1, 2억 정도 이렇게 굴리시는 그런 분들이 뭐 그냥 우리 주변에 너무 평범한 은퇴자입니다. 아주 뭐 고소득자도 아니고요. 고자산가도 아니고 평범한 은퇴자들인데 그런 분들이 보통 그 납부하셔야 되는 지역보험료 수준이 뭐 한 20만 원대 후반에서 30만 원 초반까지 올라가니까 나 이제 돈도 못 버는데 이제 어마무시하게 부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들을 또 어떻게 처리해 줄까 하는 부분들은 또 건강보험법에서 나온 그 명시된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피부양자 자격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들 또 뭐 그 임의계속 가입제도라든지 그 지역 가입자들에 대해서 그 매기는 지역보험료들을 산정할 때 이것들을 감안해서 어떻게 또 재산을 리모델링 해드려야 되나 또 이런 부분들이 다 복잡하게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좀 간단한 툴로 한 방에 해결되는 니즈들이 아닌 거고 점점 이런 부분들이 더 심화되고 복잡화되고 있다는 부분들을 지금 제가 이걸 보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케이스 3는 이제 고령자분들 중에서 좀 다주택자들을 보유하시는 분들 요즘 뭐 가장 큰 이슈인 것 같습니다. 보유하고 처분 시에 이제 의사결정들과 관련된 고민들이 커지고 있는데 뭐 다주택자들 같은 분들은 이제 제일 많이 그동안 쓰셨던 게 이제 증여세가 사실 뭐 3주택자 정도만 돼도 양도세에서 이제 그 중과되는 부담이 워낙 크다 보니까 되려 증여세 무는 게 나았다. 그래가지고 증여 처리를 많이 하셨는데 이제 이것도 이제 증여 처리할 만큼 다 해버린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 이후부터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지? 또 이제 이런 부분들도 문의를 많이 해오시는 거죠. 그 다음으로는 은퇴자산에 대한 운용 관리 방안에 대한 또 문의들도 많이 좀 주시고 있는 편입니다. 초저금리로 인해서 사실 정기예금 플러스 알파 현금 흐름을 좀 안정적으로 창출을 해야만 결국은 나도 이제 먹고 살 수 있지 않겠냐. 원금을 깨기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2019년도 아시다시피 그 금융기관에서 라임 사태, 뭐 옵티머스, 그다음 뭐 이탈리아 헬스케어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호품들 사태들이 터지다 보니까 이에 대한 그 금융기관들의 그 고객 불신들이 많이 좀 높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보험 가입 관련된 또 불만 증가들도 사실상 많아지고 있고요. 뭐 변액연금 같은 것들 막상 가입을 했는데 분명히 관련된 재산들은 올랐는데 나중에 그 이제 적립금은 뭐 별로 안 올라 있고 아니면 마이너스가 돼 있고 알고 보니까 그 변액연금의 특성상 가지고 있는 어마무시한 그 사업비 부담 때문에 사실 그런 것들이거든요. 구조적인 문제 때문인데 이런 것들을 누구도 얘기해 주지 않았고 지금 막상 그런 일들 터지고 나니까 불신은 쌓여 있고 마침 장이 코로나19 이후로 어마무시하게 날아가다 보니까 자 그럴 바에는 그냥 금융기관 직원들 말 묻지 말고 내가 유튜브나 저런 사설 정보를 사설 정보를 듣고 내가 직접 투자해 보니까 그동안 투자 수익 괜찮았네 그냥 계속 이렇게 하면 되겠네 라는 부분들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런 부분들이 심해질수록 나타나는 또 하나의 부작용은 시장이 지금 같은 유동성 과거 같은 유동성 자세 언제까지 갈 수는 없는 거고 과거 2008년도 1999년도 IT 버블 사태 2011년도 저 유럽 재정 위기 같은 그런 일들 터질 때마다 갑자기 그동안 모아놨던 은퇴자의 부가 한 방에 날아가 버리는 현상들이 발생하는데 이런 현상들 때문에 자꾸 그 이제 시니어 분들이 금융기관에 대한 불신들을 갖다가 하시는 것도 물론 뭐 이해는 되지만은 이런 부분들이 점점 더 심화되면서 오히려 그 좀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약간 좀 현혹하는 그런 그 사적 그 정보업체들의 그 이제 정보에 너무 의존하게 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도 오히려 반대의 문제를 유발하지 않나 싶습니다. 또 케이스2는 이제 수령 전에 DC나 IRP, 뭐 연금저축, 또 아까 말씀드렸던 뭐 이런 변액연금 보험의 운용이나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제도는 다 풀어놨습니다. 포트폴리오 관리를 할 수 있고 또 TDF 같은 펀드를 만들어서 충분히 금융투자를 내 수준에 맞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도록 제도는 다 만들어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투자 상품들이
투자 전문가들이 봐도 어려운데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운용 관리를 도움받을 수 있는 기관들이 별로 없다. 물론 금융기관들이 가입은 했지만 아무래도 여기 나열한 저 상품들이 특징이 이제 은행에서 사실 처음 가입했을 때 수익성 측면에서는 그렇게 큰 이펙트가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관리가 좀 등한시되는 경향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제 그러다 보니 이제 이런 데 대한 것들도 불만들이 나오는 거죠. 가입한 이후에 이제 관리가 잘 안 돼 있다. 그래서 저런 부분들을 과연 어떻게 관리를 좀 더 활성화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저기서 나온 수익성들이 좀 시원찮다면은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는 수익에 대한 컨설팅에 대한 수익 부분을 소액이라도 고객이 부담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공공 측면에서 저런 수익성을 일부 보전을 해준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도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케이스 3로는 상속이나 보상 등으로 이제 뭐 유동자금이 증대한 경우에 뭐 당연한 얘기지만은 최근 또다시 임대형 부동산 매입에 대한 니즈가 증대되는 것 같습니다. 이건 뭐 시대적인 트렌드 같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자녀에 대한 부의 이전이나 또 독립 지원에 대한 고민들이 좀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일반 고령자들의 경우에는 좀 노후 대비보다도 자녀의 출가나 독립 지원이 좀 지출 소사상 우선시 되는 경향들을 많이 보입니다. 결국 그래도 뭐 독립 지원 정도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해줘야 된다는 의식이 많다 보니까 과연 이것들을 내가 어떻게 어디까지 지원을 해줘야 되는지 뭐 이런 은퇴 설계적인 측면에서 어떤 고민들이 별로 없다 보니까 막상 이런 일들이 닥친 상태에서는 뭐 일단 자녀 독립 지원은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이고 아직까지 은퇴 후 생활은 좀 많이 남아 있다 보니까 주로 이제 자녀의 독립 지원이 우선시되는 경향들도 종종 보이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 결국 과거에 우리 선배들이 답습했던 노인 빈곤율의 증가가 동일하게 계속 악순환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은퇴 설계적인 측면, 은퇴 설계 컨설팅이라는 측면에서 좀 더 많은 교육적인 측면 또 자문적인 측면에서 기능 강화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 고자산 고령자의 경우에는 좀 뭐 세금 문제와 부동산 처분 문제가 역시 좀 가족 문제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기억해서 좀 쉽게 결정을 잘 내리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 나중에 이제 세금 부담이 커진 부분들에 있어서 오히려 가족 간의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그때 아빠가 빨리 결정을 해줬더라면은 이러지 않았을 텐데 괜히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더 내게 생겼다. 뭐 이런 부분들. 아까 앞서서 말씀하신 배정식 센터장님의 트러스트 쪽하고도 약간 좀 이런 부분들이 연관되지 않나 싶어요. 예. 그리고 후기 고령자의 경우에는 좀 장애를 겪고 있는 자녀들에 대한 증여 니즈, 뭐 앞서 요건 또 앞선 시간에서 설명을 한 부분이 있어서 그냥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하지만 역시 다른 자녀 및 배우자와의 어떤 갈등된 부분들, 왜 쟤한테 돈을 더 일정 부분은 이해되겠지만 왜 필요 이상의 금액을 더 주면은 그럼 내가 받을 금액이 없어지지 않나요? 이제 이런 데 대한 어떤 가족 간의 갈등들도 상당히 요즘 심화되는 것 같아요. 특히 후기 고령자로 갈수록 이런 부분들이 상담을 하다 보면 더 많이 나타나는 게 실제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적어놨듯이 뭐 유증을 위한 유언장의 별도 장석 같은 관리 부담들이 존재하다 보니까 최근 유언대용 신탁에 대한 관심들도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뭐 고령자들의 현황은 사실 뭐 다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저 통계 자료들은. 다시 한번 리뷰 차원에서 보면은 분명히 65세당 고령자들의 절반은 노후 준비를 하고 있거나 준비가 되어 있다고 응답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뒤집어 보면 역시 과반수가 안 되는 부분들이 과반수가 좀 넘는 부분들이 오히려 아직 노후 준비가 잘 안 되고 있다는 얘기로도 좀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나마 되고 있거나 했다는 분들도 뭐 공적연금의 44%를 의존하고 있다 그러니까 뭐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이제 노후 대비를 위한 재무적인 준비가 지금 얕다는 부분들 볼 수 있을 것 같고 역시 그들의 후배라고 할 수 있는 저분들 현재 비고령자들의 노후를 위한 재무 대비 현황도 별반 다를 게 없다. 준비가 잘 안 돼 있거나 준비가 돼 있다는 분들도 역시 국민연금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데이터로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역시 일단 인식 개선이라든지 교육에 대한 어떤 부분들은 상당히 좀 더 어떻게 해서든 더 강화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저분들이 실제로 움직여야만 이 노후 자립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는 뭐 주지의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금융기관들은 어쨌거나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그동안 그 사회보장제도 측면에서나 아니면은 그 이제 비즈니스 측면에서 조금 소외가 됐다라고 볼 수도 있는 그 가운데 60, 80%의 일반 대중부유층들,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한 여러 가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많이 런칭을 다 가속하고 있고요. 주로 보면은 각 사별 그 시니어 브랜드들이 있습니다. 이 시니어 브랜드들하고 연계해서 다양한 특화된 상품이나 서비스를 통합해서 제공하고 있는데요. 대신 이제 그 하위 1, 20%에 해당하는 일반 고령자분들께는 그냥 여전히 뭐 거래 집중 시에 금리 수수료 우대라든지 뭐 사은품을 약간 증정하는 정도의 연금 수급 전용 계좌를 만들어서 드리는 정도 수준에서 아직은 좀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뭐 금융기관도 이제 비즈니스라는 주체다 보니까 이 일반 고령자 고객들에 대한 좀 심도 있는 그 교육과 컨설팅을 누가 나서야 될 것이냐라고 볼 땐 결국은 공공의 역할이 좀 더 강화되지 않나 싶습니다. 어쨌거나 그 금융기관들의 시니어 금융상품 비즈니스는 이렇게 브랜드화돼서 주로 보면은 뭐 고령자 관련된 이런 다양한 보험이라든지 상품들, 그리고 최근에 가장 핫한 유언대용 신탁 이런 것들이 있고요. 서비스는 주로 이런 상품들과 연계돼서 그 노후 생활 정보를 제공한다든지 아니면 관련된 필요 강좌를 개설하는 뭐 부부 은퇴 교실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다양한 제휴업체들과 그 이렇게 제휴를 해서 의료업체 또는 상조업체들과 뭐 연계된 뭐 무료 서비스나 할인 서비스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해주고 있고요. 조금 그 은행 수익 기여도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디지털 형태로도 진행이 되고 이제 완전 디지털 형태로도 뭐 할 수는 있지만은 어느 정도는 그 이렇게 그 온라인 형태지만은 그 사람 전문가가 나와서 그 사람의 그 의뢰자의 그 여러 가지 니즈들을 실제로 좀 꼼꼼하게 짚어서 그 이렇게 그 상담을 해주는 온라인 자산관리 상담 서비스가 점차 확산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최근 그 정부 금융정책도 뭐 이미 앞서서 그 이춘호 연구원님이 말씀 주셨지만은 실제로 그 연금 제도의 어떤 가입과 유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뭐 세액 공제 제도 이런 것들을 많이 좀 부과해주고는 있지만은 실제로 보면은 뭐 아시다시피 그렇게 가입한 분들이 두 가지 이슈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유지를 잘 못한다. 대부분 다 중간에 해약을 많이 한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운용하는 부분들도 좀 떨어진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유지를 잘 시키게 하고 이렇게 어렵게 가입시켜 놓은 이 그 사적연금들을 어떻게 하면 유지를 잘 시킬 것이냐, 그리고 적극적으로 운용을 하도록 할 것이냐, 이 부분들도 역시 보면은 그 교육과 컨설팅의 영역에서 좀 더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좀 결론 및 시사점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은 가장 이상적인 그림을 그려본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은 정말 뭐 하나 이제 빠질 게 없는 이상적인 그림 한번 그려봤습니다만은 당연히 고령자분들의 인식 개선과 더불어서 금융기관에서는 기존에 하고 있는 그 고령자 고객 전용 서비스들을 통해서 좀 주기적인 그 정보나 지식 전달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겠고요. 전문적인 재무 컨설팅에 점점 그 금융기관들이 이제 뭐 오프라인 창구를 줄이는 그 이상으로 실제로 사람 전문가가 나와서 그 시니어 고객들을 응대할 수 있는 그런 그 형태의 온라인 시스템을 좀 더 많이 구축해서 활용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게 아마 유일한 대안이지 않나 싶고요. 뭐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완전히 AI가 이렇게 처리하는 그런 식의 디지털 자산관리 컨설팅 시스템은 솔직히 젊은 저희들도 하다 보면은 많이 좀 그 애로사항을 느끼는데 하물며 연세에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최소한도 좀 사람 전문가들이 많이 터치해주는 이런 식의 시스템들이 더 많이 활성화되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미 뭐 특화 상품은 앞서서 많이 설명을 주셨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와 앞서서 제가 생각했던 부분들은 결국 그 비즈니스의 영역에서 커버가 되지 않는 나머지 그 사회보장제도 영역에서 커버가 돼야 되는 그 하위 고령 그 좀 소득 부분에서 어떤 좀 하위 고령자분들에 대한 그 교육이라든지 금융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그 공공적인 측면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제가 정리한 시사점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고요. 제가 준비한 발표도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